저는 작년 10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한동안 굉장히 절망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짓된 정권, 독재 정권, 이건 끝이 있더라. 영원 무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933년에 시작된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은 네. 1945년 10년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1917년에 시작된 볼셰비키 혁명, 이것도 70년 남짓해서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길었던 거는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1868년부터 예. 1945년에 아주 비참하게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 역시 한 70년 남짓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아주 포악스러운 그 행태를 보면서 제가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 문재인 정권도 거짓과 그 사탄의 사기로 버티는 이상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그것이 무슨 10년 갈지 또는 70년을 갈지 어쨌든 유한한 정치 권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고요. 우선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쉴 새 없이 북한의 그 엄청난 미사일 또는 그 평양에 모이는 군중들 화면을 쉴 새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의 저는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그 언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각자가 제각기 믿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대한 조지 오웰이 1984년 1984년인가요? 거기서 말하는 빅브로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국의 거대한 언론 매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 관한 한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이나 핵폭발 같은 것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전쟁을 회피하는 반전 무드가 생기고 이렇게끔 유도를 해간다고 거대한 빅브라더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슨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든가 어린애들을 키우는데 무슨 육아 자금을 무상으로 공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일반 사람들이 구미에 당기는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6.15 선언이라든가 14 합의에 따른 즉 다시 말하자면 적화 통일을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시대적으로 왕창 뒤떨어진 공산주의, 고전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우선 간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도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피해야 된다 예. 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놓고 전쟁을 하려는 선제 공격을 하려는 미국을 미워하고 기피하게 만든 이러한 효과를 거대한 비그브라더는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은 네. 비유를 하자면 지금 45도 이상 기울어졌어요. 예. 45도. 예. 그러나 김정은이는 네. 어떤 보면 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비유를 하자면은 네. 한 90도 기울어졌습니다. 90도. 예. 예. 그리고 뻘개 벗고 한 손에 핵하고 한 손에 미사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망해야 된다든가 곧 망한다든가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국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북한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국가. 지금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대용 장군이 강연을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강연하면서 뒤에 끄트머리에 그 보구엔잡이라는 월맹 공산군의 총지휘자, 총참모장하던 그 사람의 증언의 일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한 2, 3일만 더 있으면 항복을 하려고 그랬다. 왜냐? 미군의 엄청난 폭격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없고 외국하고 교역도 안 되고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야 한 이틀 정도 더 견딜 수 있다. 항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먼저 철수하더라 이거예요. 미군이. 그거 못 견디고, 막 국내 반전 이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은 미국이 이긴 걸로, 미군이 이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군이 먼저 나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연상되는 게 김정은이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보구엔잡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걸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조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 수백 개 되는 전략 목표 이것을 동시다발로 폭격을 하면은 북한은 보복 반격을 할 겨를이 없이 폭삭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전방에 배치된 수천 문의 장사포, 재래식 야포 이것들이 혹시 서울에 대고 쏠지 모른다. 그러나 포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하지 못합니다. 재래식 포탄은 100발 쏴서 하나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이 재래식 무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보복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 많아야 수천 명, 안 그러면 수백 명 정도의 희생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평화, 문재인 씨가 지금 말하는 평화라는 건 뭐냐? 1637년에 삼전도 허허벌판에 나가서 삼괴 구고도라는 치욕적인 절을 청장 앞에서 하던 그럼으로서 얻은 평화, 또는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이등방문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폐위가 된 그럼으로써 유지된 평화,
이런 평화를 문재인 씨는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5천만 한국민은 비록 몇천 명의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당장 선제 공격을 하면 계획대로 예정대로 한다면 북한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현상과 진상이라는 잡지에 현상과 진단. 신년호 권도원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헌법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 실현된다면 저는 아마도 2018년 중에는 그러한 자유통일이 실현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된다면은 5천만 시장이 당장의 7천만 시장으로 넓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뭐 10%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이거 0%가 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매게 됩니다. 이런데 지금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버퍼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버퍼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니 조금 계십시오.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일단 내 전화 아이고 전화가 가만히 있어. 혹시 그거 맞는가 모르겠네. 접니다. 아니 저 택배. 아니 지금 방송 나가니까 그 전화를 방송 소리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거든. 조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하죠. 아니 끄지는 말고 옆으로 더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헛돕니다. 어디서 끊겼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자 만약에 저는 신년도 현상과 진상이는 잡지에 신년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조금만 더 큰 소리를 해주십시오. 논설을 썼습니다만 그 논설의 내용이라는 건 뭔가 저는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2018년 중에는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 골치 아픈 폭력 혁명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시장이 5천만에서 7천만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10% 가깝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0%로 줄어들 겁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국경이 있습니다만은 동북 삼성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될 겁니다. 동북 삼성뿐만이 아니라 몽골, 그 다음에 그 연해주, 러시아, 극동 러시아 주민들은 전부 합치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5천만원에서 대뜸 2억 가까운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개인소득 3만 달러 선을 뭐 10년 가까이 넘지 못하고 있다는데 당장에 개인소득이 배가가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6만 달러, 7만 달러. 그 다음에 수출도 호조고 성장률도 10%가 넘을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국운이 융성해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침울하고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참으면 오구엔잡이 손을 들려다가 만 것처럼 김정은이는 손을 아예 들고 말 것, 손을 들거나 차우세스크처럼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가려진 진상을 보는 형안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태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흐렸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예, 저는 예. 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네, 만약에 제 말이 현실화된다면은 네, 그야말로 그러한 저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네, 국내외 정세를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네, 옛날에 타고리 일컬었듯이 동방의 횃불이 되지 않겠느냐. 예? 네, 인구 면에서도 1억 내외가 될 거고 네, 또 경제적인 그 영향력은 네,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지금도 무역 7대 무역국의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7대 자동차 생산국의 하나고 삼성 SK에서 만든 D램이 세계 시장에 뭐 4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보통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가지고 지난 한 길게 잡아서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커졌어요. 이 커진 그 페이스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다음 세대는 고령화 세대의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노동력을 네, 들여오면 됩니다. 우리가 네, 난민을 네, 받아들이는 세계 최애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통일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자유통일이 된다면은 예, 우리의 잉여 농산물을 네, 빈국에 무상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잉여 농산물을 가난한 나라에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보복 정치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가 융성하려면요,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펀더멘탈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 하나는 뭐냐?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 예, 인권. 법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거나 예, 마구 잡아가는 이런 일이 없는 인권을 존중을. 그리고 구속을 했더라도 보석금을 지불하면 보석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우리도 그것도 예, 말이 돼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고 예, 있죠. 지금 막 그냥 예, 전직 공직자들을 갖다 고위공직자들을 굴비처럼 그러한 그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데 예, 그게 무시되고 있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절대 1등국이 못 아, 됩니다. 예,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 둘째는 뭐냐? 둘째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법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네, 법치.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차선을 위반했으면 뭐 얼마만큼 가혹한 벌을 받는다든가 또그 시위 평화적인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은 또 뭐 3년 지역, 5년 지역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예, 법치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 예,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는 예,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예,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돼 있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네, 그 텍스 아메리카나 예, 이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네, 왜냐? 미국이 강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음, 네, 미국이 강한 건 군사력만 가지고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권을 존중하고 철저한 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법치의 이름 밑에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아무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제가 볼 때는 헌법 제84조입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걸 그냥. 근데 이 양반이 무슨 내란 예. 음모를 했습니까? 예. 외환 죄를 범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을 법에 의하지 않고 데모라는 소위 말하는 촛불 데모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된 이것이 정상일 수가 없고 법치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상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덕으로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말씀 속에서 독한 말이 쏟아져 나왔는데 선배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니, 그러면 독한 말이 그냥 거저 독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그 태제가 있으면 엔티태제가 있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법적이고 폭력적이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문재인 정권도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레니니즘처럼 망할 날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과 위장으로 일관되는 이러한 그 정치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국민이 고통을 받고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 하에서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스탈린의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의 혁명 이후에 적어도 2천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누구지? 그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를 보면은 최소한도 2천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또 모택동이 모택동의 중국이 소위 1950년대 대약진 운동으로 말미암아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또 그 김일성, 김정일 치하에 북한은 어땠습니까? 1997년 전후해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도 망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르게 살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불법, 비법, 강압, 탄압하는 정권은 정치 권력은 망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는 성급한지 모르지만은 2018년에는 오지 않겠냐. 이게 샤머니즘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은 닭해였어요. 닭띠 경유년입니다. 닭은 높이 나르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2018년은 무술년이 돼서 개해입니다. 개띠해예요. 개는 뛰기 시작하면 무섭게 뜹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희망적인 관측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실현되는 게 아니냐. 실현된다. 그러한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짤막하지만 제 말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는 모두 발언이 참 희망적 메시지 주셨는데
사실 언론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예.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폭망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폭삭망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님? 이런 말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가 없고 예. 법을 악용한 언론 압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예. 뭐냐 하면 그 조선노동당이라는 조직을 가진 자들은 네. 자유 언론을 예. 어떻게 압살을 하느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네. 재산을 압류하고 민형사 고발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꼼짝 못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걸리면 정말 힘들죠. 제가 이제 그런 희생자 네.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지금 저 MBC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그 이사장하던 고영주 예. 변호사도 예. 그런 식으로 당하고 박문진, 있고, 예. 3천만 원입니다. 문재인 씨가 하는 행동은 예.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민사로 3천만 원 네. 물라고 그러고 형사로 지금 재판 중입니다만은, 사람을 막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당하고도 여태 생존해 있기 때문에 네. 이 언론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지 오웰의 비그브러더 같은 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이라고 합시다. 예. 그럼 조선노동당이 예. 민노총을 움직이고 네. 민노총이 언론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러한 딱 부러진 물적 증거는 없어요. 예. 물적 증거가 없으면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상황 증거, 최근에 아사히 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쓴 김정은은 핵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야, 네. 그거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2016년 네. 10월 1일 네. 국군의 날 기념 연설을 통해서 네. 그 당시 그 삼성 장군을 비롯해서 네. 그 장군급이 4사람인가 5사람 탈북 기순을 했었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참수 계획도 한국과 미국이 예. 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가진 나머지 예. 10월 1일 연설을 통해서 네. 오시오 북한 동포들에게 예. 예? 우리 자유의 품으로 안기라고 말해요. 예. 탈북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대요. 예, 그렇겠네요. 예, 이거 죽여야 되겠다. 예?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첫째,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죠. 예. 두 번째,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통진당을 소멸시키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제소해가지고 또 하나 제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 예. 획기적인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예. 근데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박근혜가 이거 죽여야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일 연설 한지 일주일 만에 김정은이가 그 산하 단체를 시켜서 성명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 성명 내용이 박근혜는 스스로 자초한 화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성명을 2016년 10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딱 1년 만에 그냥 박근혜가 그 얼마 후부터 민노총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데모를 하고 대법원은
뭐 청와대 앞 100m까지 갈 수 있다고 예. 말도 안 되는 네. 이 법의 판례라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 말이죠. 연관 또는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우리가 봅니다. 항상 그쪽 있죠. 그냥 네. 독립적인 민노총의 촛불데모, 네. 조선노동당의 무슨 성명, 네. 이 대법원의 그런 판단, 네.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연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가보니까 이제 김대중 업적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집권 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민노총을 또 합법한 게 그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폭력 데모를 일삼는 민노총이 합법화가 돼야 됩니까? 전교조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따위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민노총, 그것도 폭력 행사한 사람들만 골라서 이번에 연말 대통령 특사를 시킨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요즘 사실 제가 그 5.18을 현장 답사다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보는데 한국논단에서 5.18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데 그때 언제입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김순현 장군이라는 분을 친히 알고 지냈어요. 종합학교 출신이고, 이건 종합학교,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다. 완스타 때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지냈는가 하니, 저는 이제 군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군들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장군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순현 장군이고 또 헌병감하던 김진기 장군,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김순현 장군이 장태환 장군이 제한군인회 회장 때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게 뭐냐? 김순현 직접 계기가 그겁니다. 지금 정확한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광주 사태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67명인가 그렇습니다. 162명인가 7명인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160명 선이에요. 그 중에 김순현 장군이 그 죽은 사람들의 탄흔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총에 맞아 죽었냐. 그런데 그 중에 117명인가가 칼빙 총에 맞아 죽었다. 애모왕이 있고 대부분이 칼빙 총에 맞아. 근데 칼빙 총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국군은 그때 M56 총이지 칼빙 총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경찰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거를 탈취한 게 소위 말하는 시민군들입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그 예비군 무기고도 털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M1 아니면 칼빙이거든요. 그러면 국군이 쏴서 죽인 놈은 하나도 없어요. 국군이 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몇 사람은 타박상, 그 다음에 화상 또는 수류탄, 자기네들끼리 수류탄도 터치고 서로 때리고, 물론 공수부대가 과격대모를 하는 사람 붙잡고 골목에서 때리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이 자기네들끼리 쏴 죽인 거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은 그 시민군이라는 무장 세력, 그 사람들이 진짜 시민군인지 또는 지만원 박사가 말하는 북한으로부터의 특수부대의 일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민군의 정체가 우선 의심스럽고 그 사람들이 국군에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국군이 24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5.18의 진상을 밝히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했답니다. 네. 그러면 진상을 양쪽 진상을 다 가려내야지. 예, 예. 어떻게 헬리콥터가 총을 쐈나 안 쐈나 그것만 계속 집착합니다. 예, 집착합니까? 예, 예. 예? 시민군의 정체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예. 집착에 땅을 파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뭐야, 책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탈북자가 쓴 예. 실명 보랏빛 소설. 호수. 보랏빛 호수. 보랏빛 호수. 아, 보랏빛 호수. 예. 거기 보면요, 분명히 북한 특수군이 왔어요. 예. 그 북한 특수군을 숨기고 가려준 절이 있습니다. 광주 근교에. 예. 그 절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정심사로 나와 있어요. 거기 주지가 네. 간첩이었어요. 아. 그 주지가 간첩이었기 때문에 특수군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속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2000년에 김대중 씨가 갔을 때 김정일이가 그는 풀어줘서 보내라. 예. 풀어줘서 보냈어요. 예. 이런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하여 5.18은 민주화 투쟁이냐. 예. 민주화 투쟁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걸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유 때문에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 폭동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자유를 억압을하고 막아놓고 네. 자기네들 주장만이 옳다고 계속 그냥 기정사실을 만들고 그 기정사실을 만들어서 유네스코 문화 기록인가 예. 기록물인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록만을 보고 비판을 하고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쓴 김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에요. 아, 네.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예. 받고 역사를 공부한 겁니다. 현대사를 5.18을 공부했어요. 네. 그걸 분석해서 쓴 게 역사로서의 5.18이에요. 그거 네. 보면은 네. 이거는 절대로 민주화 투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단계적으로 일지적으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지만원 박사도 그 5.18이 재판이 몇 번 거듭되지 않았어요? 예. 전두환 시절에 예. 또는 김대중 시절에 예. 이게 뒤집혔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판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한 정치 체제로부터 다른 정치 체제로 넘어간 혁명을 겪지 않은 한 예. 그 전에 판례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존중이 안 되고 네. 180도 뒤집혀요. 네. 응? 전두환 때 판례가 김대중 때 판례 또는 김영삼 때 판례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전두환 때는 폭동이었던 게 네. 김영삼 때 민주화 투쟁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같은 맥락에서 제주 폭동 예. 이거는 대한민국을 건국 시대부터 살아온 우리들로 하여금 말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공산 게릴라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 4.3 폭동 아닙니까? 예. 그게 민주화 투쟁이지. 예. 네? 또 광주 5.18도 민주화 투쟁이에요. 예. 모든 게 다 민주화 투쟁으로 귀결되는데 이거의 5.18의 경우는 아까 말한 김대중 씨의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보면 예. 5.18 한 달 가까이 전에 예. 전라북도 정읍에서 예. 동학제라는 게 있을 때입니다. 예. 동학제가 있었죠. 그 동학제에 김대중 씨가 나타나서 예. 그 김원기 그 지역 정치인 동아일보 출신 김원기 씨가 초청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장 지낸 김원기 씨가 초청했습니다. 네. 김대중 씨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김대령 씨 해석에 의하면 김대중 예. 씨가 거기서 5.18을 그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불을 붙인 거죠. 예. 뭐 어쨌든 5.18이라는 게 거저 네. 우발적으로 일어난 데모도 아니고 네. 상당히 면밀한 계획하에 일어난 폭동인데 네. 그 폭동의 주모자는 누구냐? 김대중이 아니냐. 네. 그 길에서 김대중이가 전두환 때는 사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 하라고 김대중이 사형시키지 말라고 전두환 정권에 압박을 하는 바람에 예, 그때 할 수 없이 참 터졌지만 공교롭게도 그때 미국 대통령이 카트가 임기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레이건이었어요. 아니 5.18 때는 카트입니다. 5.18 때는 카타였나요? 예, 그렇죠. 80년에. 예, 5.18은 카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압박을 받았죠. 이제 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네. 저는 이 5.18은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언젠가는 낡은 역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사건 고대사건 간에 예. 5.18만은 객관적으로 이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유네스코에 등재된 5.18은 그 일방적인 어느 한 면을 본 5.18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네스코 기재된 5.18 말고 일반 국민 또는 일반인이 보는 5.18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유네스코가 고마운 게 그게 기록물을 아무 제출하면 고칠 수가 없다네요. 거기에서 아니, 또 첨가는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정정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근데 뭐 어쨌든 그 김대중과 그 일당들은 이 5.18을 어떻게든지 기정사실화 역사에 이렇다 하는 기정사실화 만드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5.18을 비방하는 방지법을 만들려고 그건 말이 됩니까? 언론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5.18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느라고 잡지에 만들 때 힘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 저는 매년 5월이면 5.18 특집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5.18 특집을 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도 싣고. 탈북자들 증언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군인 출신들도 있고, 제가 그 군인 출신 가운데 임천용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지만원 박사한테 많은 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를 쪽집게처럼 집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치가 않습니다. 않지만은 그 제가 계엄사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사. 누가 낸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사. 그게 아마 한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전두환 시대에 나온 겁니다만은 그러나 군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군의 일지가 그게 무슨 정권이었던지 간에 우리 일본하는 거. 군의 일지가 속이고 그날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뭐 가감 첨삭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조작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5월 27일 밤까지의 그 일지가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싹 무시하고 자기네들 주장, 자기네들의 우선 5.18을 저렇게 그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된 거는 뭔가 하면 첫째 유언비어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확성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잊지도 않은 내 남동생 죽었으니 물어내라. 그 조작이죠. 그 여자 내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여자 남동생이 없대요. 대표적인 여자가 전옥주라고 있었어요. 전옥주라고. 전옥주인가? 그 여자가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억양이 이북방송 억양 같았다고. 저 대표적인 예가 그 전남대학인가 조선대학인가 그 학생회장이 나타나야 될 장소에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니 죽은 게 아니야. 그 어떻게 됐냐? 검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검은 자동차를 덮어놓고 중앙정보부로
저기 단정을 한 거야. 예.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검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여수 쪽으로 갔습니다. 예? 여수 쪽으로 대피한 거 아닙니까? 산으로 갔어요. 예, 예. 산으로 가서 북한하고 내통하는 무전을 쳤습니다. 그 기록이 나와요. 어? 김대령 씨의 역사로서의 5.18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확고부동한 과학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학생회장 박모시든가 박관행인가 하여튼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예, 그거는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시민군이라는 놈들이 그 대검으로 여자를 찔러놓고 젊은 여자를 찔러놓고 공수부대가 유방을 도려냈다 그런 말을 퍼뜨리지 않나. 하여튼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전부 국군이 범죄자인 것처럼 국군이 아무것도 민간인한테 손해 끼친 게 없습니다. 내 광주 사람 다 오라고 그래요. 폭행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김한원 박사 지난번에 재판 받으면서 폭행당했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바로잡혀야 되는데 바로잡히려는 첩경은 뭐냐? 김정은이가 없어져야 돼. 김정은 체제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남한의 빨갱이들은 전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김씨 왕조가 완전히.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언론은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저도 그렇게 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냐. 11월 8일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이 사람처럼 말해 이성적인 사람이 없다. 완전 미국 사람 토종이네. 25분인가 35분 동안 연설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그렇게 정확하고 적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김영삼 이래. 그런데 이 사람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펀치볼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그 터전 위에 있단 말이지. 근데 불과 여기서 24마일밖에 자유를 즐기는 자들과 탄압받고 있는 자들의 선이 그어졌다. 이 참 표현도 멋지지만은 그 사실을 지적한 그 트럼프의 말이죠. 연설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나뿐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었겠습니까? 그런 진실의 목소리를 그리고 또 그 앉아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들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막 20몇 번 쳤던데 그 30-40번 박수가 나와도 현치 않을 얘기들이에요. 못 알아들어. 몰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혹은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그게 감명이 별로 없어. 그래서 참 딱하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원아이니까 이게 까딱하면 망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 선배님 우리 언론계 또 이렇게 군을 또 깊이 아는 체험한 분들이 없어요. 사실 뭐 다들 뭐 ROTC나 이래 해도 다 위관에서 도둑 나오는데 선배님은 최종 계급이 대인데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6.25 나던 해에 2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2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한 10개월 동안 최전방에서 매일같이 총질하고 싸웠습니다. 몇 사단입니까 그때는? 그때 한국군은 9사단이고 미 3사단 최전방에 그 포병대 F5로 했어요. 전방 관측반. 그러니까 매일 최전방에서 순간순간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을 10개월을 겪었어요. 그때 전선은 주로 어디서 싸우신 겁니까? 전선은 주로 제가 시작한 게 말죽거리로부터 말죽거리였었죠. 거기서 이제 도강을 해서 한 발 한 발을 의정부를 통해서 저 연천까지 갔다가
연천서 밀려가지고 창동까지 왔다가 예. 그 중공군의 춘계 공세죠. 6.25 참전 용사시네요. 그렇죠. 참전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쉬는가 했더니 금방 저 현리 예. 강원도 현리 평창 대화 예. 거기 갔더니 한국군이 지리멸렬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2군단이 3군단 병력이 약 3군단 2군단이니까 뭐 3군단인가 예, 3군단입니다. 예. 그게 병력이 한 2만 명 되거든. 예. 그게 3분의 1은 죽고 예. 3분의 1은 잡혀가고 예. 3분의 1이 살아남은 내가 행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3군단이었구나. 예. 예. 그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창호 소위. 예, 조창호 소위가 나중에 내려. 그 사람이 예. 거기서 잡혀갔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왔는가 하면 거기서 철원으로 해서 예. 백마고치, 예. 백마고치 옆에 281고치라고 있어요. 281고치. 예. 예. 거기서 제가 1951년 11월 3일 밤 11시쯤에서 예. 중공 구더기처럼 인해전수. 조명탄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예. 똥뚝간에 구더기 같아. 그렇게 몰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 벙커까지 오는 거 샬라샬라하고 오는 걸 갖다가 나가서 백병전 했어요. 이제 칼빈 뭐 총을 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개머리판으로 몇 놈 때려 눕히고 그 교통호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뻥 해서 뭐가 터져서 뭐가 뜨끔하더라고. 네 군데 수류탄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그 281고치가 남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굴른 거예요. 밑으로 굴렀어요. 밑으로 굴렀어요. 거기서 뭐 굴르니까 거기가 내가 이미 적진에 들어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하고 혼자만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걸 가위로 자르는 것까지만 의식이 있었고 깨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 제5 이동의과 병원 중환자실에 깼다고. 근데 아군한테 수습됐습니다. 아군이 이제 날갔다. 다행이에요. 대대 치료소에서 날갔다. 그래서 거기서 한 40일 입원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복부에 숱한 큰 파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그거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다 마다 뭐 하여튼 정신을 잃고 한 10시간 이상 의식을 잃었다가 깼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언론계에 또 그렇게 또 그게 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간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제 그 51년에 제대를 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미 308 CIC라고 취직을 했어요. 방첩대에네요. 관측병 다 집어치고 제대했어. 방첩대로 가시고. 방첩대 가서 통역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때는 그러면 민간인 자격입니까? 민간인 이제. 근데 시내만 나가면 잡히는 거라. 왜냐? 제대증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제대증 잊어버렸다고 그게 증명 안 됩니까? 요즘 같은 그 컴퓨터 시대는 이거 치면 다 군번 계급이 바로 다 나오지만은 그때는 그 기록이 대구 육군본부나 병사구사령부에 가야 있거든. 근데 도강을 아무나 못해요. 도강증이 있어야 돼. 그럴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도강 못하잖아요. 취직은 해서 밥벌이 하고 있는데 시내 나가기만 하면 잡혀. 미필자로. 그 참 6.25 전쟁을 치르고 그랬는데도 미필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귀인을 만나가지고 통역장교 시험 봐라. 그래서 통역장교 시험 보고 53년에 다시 또 군대 들어가요. 53년에 통역장교 들어가신 겁니까? 그래서 내 군번이 이등병 군번은 01839090이고 통역장교 군번은 22558 야, 극적입니다. 군번이 2개예요. 근데 군복무를 하나는 끝내주게 하셨는데. 근데 나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나 못났으면 군대를 나무 한 번도 안 갔는데 2번씩 가느냐. 근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6.25 실전 참여를 하셨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또 통역장교 돼가지고는 제가 그 육군본부
번역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 번역위원회. 거기서 각군 그 병과마다 제가 예. 정훈병과인데 예. 정훈교보험을 제가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 발전에 예. 굉장히 일조로 하지 않았는가. 아, 네. 예? 다행히 또 영어를 잘하시는. 아니 뭐 영어를 잘해서라기보다도 네. 하여튼 그 뭐 포병, 통신, 뭐 공병, 각 병과가 그 예. 번역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아, 교보험, 미국 교보험 번역을 했어요. 제가 아. 정훈 병과 교보험 예. 번역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정훈학교 가서 교관도 하고 아,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쫄병으로서는 전투도 해봤고 예. 또 장교가 돼가지고 국군 발전에 기여도 했다. 선생님, 굴에 사실 군대 체질도 좀 맞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정리를. 그렇죠. 뭐 그래서 제 그때 상관이 직속 상관이 장정순 장군이 우리 예, 바로 저분이 예, 예. 저분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부장이 박정희 소장이고 그 밑에 교육처장이 장경순 장군 예, 예. 완스타고 그래서 그 교육처 밑에 번역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내가 있었다. 그래서 깊은 인연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장교로서 한 10년, 예. 11년 정도 고생 많이 근무를 했고 늦게 나와가지고 조선일보에 늦게 이제. 근데 들어가시는 그 인연 좀 어떻게 조선일보로 언론계로 제가 조선일보에 61년에 견습기자 시험을 봤어요. 61년. 61년에. 예, 5.16 혁명 나던 해인데. 5.16 직전이에요. 5.16 직전이었습니다. 4월 28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고. 그때 논문 제목이 제2공화국의 당면 과제입니다. 예. 잘 썼다고 홍정인 선생한테 나중에 예. 홍정인 선생님. 어쨌든 1차 합격이 내 번호가 14번인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2차 시험이 2차 구술 시험이 면접 시험이 5월 17일이었어요. 5.16 다음 날이. 근데 17일 날 내가 어떻게 됐냐? 시청에 검열과에 차출이 돼서 검열관이 됐어. 우와. 그러니까 정훈이니까. 정훈병과니까. 정훈병과니. 예. 그래서 2차 시험은 아예 포기하고 네네. 견습 기자가 되는 대신에 강판 직전에 조선일보 시청에서 가자면 서울신문, 길 건너서 조선일보, 또 길 건너서 한국일보, 그 다음에 미도파짜리에 있었던 연합신문, 지금 롯데호텔, 연합신문, 그 다음에 남대문의 민국일보, 이렇게 밤에 1시부터 2시까지 돕니다. 직접 갑니까? 예. 돌고 이제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그때는 그럼 그 검열본부로 신문사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돌아다녔다. 예, 5.16 때는. 그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각사를 돌았다. 순서가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신문, 민국일보 이런 순서로. 아이고, 대단하네. 그래서 돌고 이제 5.16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나중에 17일, 18일 하루 이틀은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가져왔어 대장을. 대장을 가져왔어. 검열본부로 가져온 거예요. 검열가로. 그리고 그때 내가 차지철이라는 사람도 처음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64년 내가 예편할 때까지 몇 년 더 있었어요. 근데 더 있다가 나와서는 유섬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미국 원조기국입니까? 원조기국. 유섬에 농정과 Rural Development Division이라는 게 있어요. RDD라고. 농촌개발요. 농촌개발과. 거기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좋은 데 들어가시는데요. 좋은 데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고. 그런데 군대에서도 미군 뒷공문이 따라다니는데 조선일보에 그런 연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우희 씨가 편집국장인데 그때 선우희 씨는 내가 군에 있을 때 몰랐고. 정원 출신입니다. 선우희 씨하고 동기생인 이영치 대령이라고
예. 정원 차감하던 분이 나를 데리고 인사를 갔더니 제대해서 뭐하냐, 유섬에 있습니다. 아, 좋은 데 있구만. 아이, 근데 저는 유섬이 싫고 그럼 뭐 하고 싶냐, 조선일보 가고 싶다 이러저런. 예. 그래서 선우희 씨한테 그 이영치 대령이 나를 데려간 거예요. 예, 팔자입니다. 그렇게. 네, 저는 선우희 주필님께서 그 당시 편집국장님께서 정운병가에 계실 때 두 분이 아셨는 줄 알았어요. 난 전혀 네.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날 거기 그게 64년 예. 아마 7월 6월인가 7월 달 이제 전국이 안정될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3년 대우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외신부로 가셨습니까? 외신부부터 시작해. 이제 한 2년 근무하다가 리영이라는 사람 빨갱이가 와가지고 예, 부장으로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그 차장이 이광표 씨라고 괜찮은 사람이 예, 있었는데, 저 문공부 장관 하신 분. 예. 그 양반이 중앙일보로 옮기고 그 대신에 리영이하고 똑같은 색깔의 서동구라는 사람이 차장으로 왔어요. 경향신문 또.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있기 싫어서 월남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월남전, 그러니까 월남전 또 참전. 종군기자로 가셨습니다. 그 종군기자. 그래서 전쟁터에서 내가 또 거기 가서 죽을 뻔했다고. 근데 보통 그 특파원들 많이 그대로 현지에 잘 안 간다는데. 안 가요들 안 가고 저 비둘기부대라고 거기 가서 공짜로 얻어먹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내가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전투 장면을 가보고 싶다. 근데 한국군은 가도 과보를 해. 연대급 이상 이하로 안 내려보내. 그러니까 전투를 일단 체험하기 힘드네. 그래서 내가 미군 부대 종군했다. 미군 부대 갔더니 전쟁터 한가운데다가 헬리콥터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 그럼 미국 기자들하고 다 같이 그렇죠, 같이. 나가 이제 그 메콩 델타에 베트콩 소탕전 한다는 데 갔거든. 갔더니 타임지 기자하고 NBC, 그때 크루가 있었어요. 리포터, 카메라맨, 사운드맨. 지금도 그렇습니다. 텔레비는 다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셋하고 타임지는 여기자고. 그다음에 어디서 하여튼 9명이 헬리콥터 타고 탄소노트 공항에서 헬리콥터 모함이 있어요. 이오지마라는. 거기 가서 아침 먹고 도로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안의 바닷물 색깔은 흙탕물이요. 노래. 그리고 조금 연안을 벗어나면 파래. 그 흙탕물을 지나서 메콩델타 한가운데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더라. 근데 뭐 콩 먹듯이 그냥 총탄이 왔다 갔다 하나 한복판에 내려놔. 그래서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밀림 속에서 외나무 다리도 건너가고 뭐 개울도 건너가고 밀림 속에. 나 뱀 나올까 봐 제일 무서워 그게. 그리고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전투 배틀필드에서 4시간을 견뎠다니까. 6.25 때는 내가 10달을 견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소상하게 보냈더니 편집부에서 난리 났겠습니다. 편집부에서 본사 특파원 위기 일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이 사람 딸만 셋이었어요 그때. 딸만 셋이. 근데 이 사람 말이야, 가족이 있는데 왜 보냈냐고. 가족 없는 놈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6개월 만에 소환이 됐어요. 가족 때문에 소환이 됐군요. 아니 위기일발 그것 때문에. 위기일발 때문에. 누가 붙였는지 하여튼 그 제목을 편집부가 살려줬습니다. 아니 사실 더 있고 싶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가지고 뭐 헬리콥터 막 타고 와도 막 이렇게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는 일단 타면은 내려야 살았나 보다 한다고. 타고 있는 동안은 그냥 그리고 C-130이라는 수송기가 있는데 신우쿠. 그거를 비행기 신우쿠 말고 C-130 큰 거. 그걸 타면요 생사를 같이, 그러니까 그 시체 들것에 실린
시체가 한 수십 구 있고 산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비행을 해야 돼요. 같이 비행을 하고. 와, 전사자들 앞에 나오고. 그런 참 그 엄청난 꼴을 보고 예. 그런데도 예. 지금이라도 예. 어떤 메디어가 예. 날 보고 전쟁터 가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종군 기자라면 가고 싶습니다. 네, 타고나셨네. 지금도 예. 가고 싶어요. 아, 예. 뭐라고 그럴까? 네. 사명감도 예. 아니고 그냥 현장에 현장을 보고 싶은 예. 거예요. 그 총 맞아 죽으면 그만이고. 늦게 입문하셨지만 기자에는 늦게 입문하셨지만 제대로 예. 사선을 넘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타진 않았지만 네. 기자로서는 상도 많이 탔죠. 관원 언론상 타고 예. 또 일본 있으면서 교과서 파독을 내가 일으키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중앙대학에서 제정한 승당 언론상도 타고 일본에서는 일본을 잘 소개한 외국인에게 주는 라디오 단파 아시아상이라는 거 있어요. 상금이 100만 엔이에요. 그것도 타고. 그 당시에 큰 돈인데? 그래. 그것도 타고 또 탔는데 5.16 민족상도 타고. 5.16 민족상 타셨습니까? 네. 어이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받았습니다. 그게 2006년인가 그래요. 예. 5.16 민족상. 그때 내 박근혜 실 처음 봤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은하매국상. 네. 상을 꽤 많이 탔어요. 네. 그런데 참 일본 특파원은 상당히 일본 전문 기자로 이렇게 자리를 굳히셨는데요. 그 당시도. 일본 특파원은 어떻게 해서 나가시게 된 겁니까? 동경 특파원. 글쎄 그건 뭐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73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기자로서는 처음으로 33회 연재를 했어요. 벚꽃은 다시 핀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조금 알려졌지. 저도 그 기사를 사내외에서 알려졌죠. 이도영 하면 일본을 잘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실상 이상으로 내가 너무 알려져서 겁이 나서 일본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75년에 이제 선국재단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개요대학에 1년 동안 연수 갔었고 갔다 와서 내가 나갈 차례였다고 그러는데 이제 허문도 씨가 먼저 나갔습니까? 했지. 그 현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허문도 다음에 사람이 뭐 나밖에 없으니까 일본을 아는 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발령이 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도 열심히 뛰었죠. 아까 말씀드린 7년을 근무하셨습니까? 일본 특파원으로? 만 7년. 78년 4월에 갔다가 85년 3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그럼 지금 사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된 게 되게 안타까움 많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저는 언젠가는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거로 보고요. 요는 이 한일 관계를 망친 거는 빨갱이들 때문이에요. 북한 대남 공작이 그런 영화죠. 그놈들이 오리지널이고 그 영향을 받은 이 주사파들이 일본을 미워하게 만드는데 미워할 근거가 없어요. 미워하려면 중국을 미워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엄청나게 당했습니까? 6.25까지. 일본한테도 당했지. 중국한테도 당했지. 당하긴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국은 더 오래, 더 악랄하게 우리가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이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못될 짓을 했지만 중국도 그 못지않게 못된 짓을 했고 지금까지도 못된 짓을 합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주사파들이 중국은 이쁘게 보고 일본만 믿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 자꾸 소녀상 같은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일본이 지금 과거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이 아니거든. 우리하고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 똑같은 경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지. 그 뭘 미워할 이유가?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한가면 계속 갑니다.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고 예.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고 또 예. 가는 데가 일본입니다. 예. 그걸 다 가고 있어요. 일본. 중국은 한 번 가보면 안 가려고 그래요, 다들. 네, 그런데 실제는 그런데 예. 어찌하여 일본을 이거 순전히 공산당 영향이에요. 네. 조선노동당 예. 영향이라고 나는 봅니다. 가끔 이런 그게 실천돼 가지고. 예.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 국가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예. 실제로. 물론 억울한 역사도 있죠. 예. 그건 우리 조상이 못나서 그 억울한 역사를 당한 것뿐이지 예. 뭐 일본 놈이 잘나서도 아니고 일본 놈만이 못돼서도 아닙니다. 예. 이완용만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나라 파는 주체가 뭐냐, 일진회 아니에요? 일진회 회원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아, 그때. 네. 이 사람들이 예. 너일 전쟁 때 일본 이기라고 돈을 몇천 원씩 걷어다가 몇만 행을 일본 정부에 바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용 혼자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가 잘못하거나 박근혜가 잘못하면 그거 다 국민이 잘못한 거지 네.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건 없습니까? 지금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이지 일본 대사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대사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종군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네. 제가 그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던 1982년부터 네. 여러 번 썼습니다. 네. 그때 죄송하지만 우리 편집부에서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된지 아세요? 1991년에 예. 일본의 요시다 기요하루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아, 예. 종군 위안부에 관한 네. 책을. 그걸 아사히 신문이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 전제된 기사를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그대로 뺏겨서 보냈어요. 네. 그 기사를 누가 봤느냐? 노태우 대통령이 봤습니다. 아, 예. 보고서 화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 이 종군 위안부의 문제의 시단입니다. 아, 예. 그럼 그동안에 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전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예. 수면에 있던 것들. 그 종군 위안부 자신들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왜 91년에 와서 그 야단을 쳤느냐. 네. 지금까지 그 꼬리가 예. 늘어지고 있느냐. 시내버스 속에 소녀산을 넣어놓고. 그래서 예,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긋지긋해서 네. 재작년 말에 네.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10억엔 주겠다. 이걸로 좀 어떻게 논란을 재론하지 말자.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10억엔이 뭐예요? 여기다 어지간한 부자는 우리 돈을 100억 원인데 그 정도 돈 없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거 뭐 그거 받고 문제 해결을 하느냐? 돈으로 해결한 것 같은 인상만 주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정부 대 정부가 합의를 봤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한 재정이 민주화 공화국으로 변했거나 민주공화국이 독재국가로 변했거나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약속을 또 뒤집어야 됩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신용이 없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을 대할 때 자세히 알고 일본에 배울 점은 배우고 일본의 좋은 점은 따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 솔직히 시인하고 일본이 잘한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한층 위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축 미영 경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차 대전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했습니다. 그 항복한 순간부터 승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을 보면요.
8월 14일자까지 기축 미영을 물리치자고 는 제목이 나왔는데 8월 16일자를 보니까 진주군에 협조합시다. 이런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변신이 빠른 일본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뭐냐, 패배를 솔직히 시인하고 승자한테 존경을 표시하는 거, 이거는 무사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무사정신 이꼬르 기사도 정신하고 비슷합니다. 승부에 승복하군요. 근데 우리는 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거는 우리가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씨름도 일본은 한 판에 끝납니다. 넘어뜨리거나 밀어치거나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3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번 이겨야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러네. 스모는. 그리고 저는 스모는 한 판에 끝나요. 우리 또 삿바 잡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족성이 남은 민족성인데 너무 깨끗한 면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남이 볼 때 말이야. 옛날에 곡하는 식으로 며칠 두고 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비참한 일을 겪어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서 고교 연수생이 저희 친구 집을 밤중에 찾아갔어. 남부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누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그 미국 부모가 프리즈 그랬거든. 미국 말로 프리즈 하면 거기 멈춰라 말이야. 꼼짝 마라. 꼼짝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도망갔어. 그래서 쐈다고. 그 친구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그 시신을 인수할 겸 갔어요. 갔는데 기자들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눈물을 안 보이더라고. 눈물을 안 보여. 그거 하나뿐이네. 여러 번 내가 미국에서 비참한 경우를 겪은 일본 사람. 하와이에서 잠수함에 또 그 잠수함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눈물을 안 보이더라고. 그때도 안 보였습니다. 마찬가지. 미군 잠수함이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실습선을 갖다 박아. 우리나라 세월호 그 참 죽은 학생들은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었고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만 몇 년째 두고 정치 이슈화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이 끈질긴 뭐라 그래요?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그건 민족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광화문에 지나갈 때마다 말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밤에 다른 거는 불이 켜져도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있는 세월호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노란 거. 거기는 또 이제 전기불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말하자면 그 치사하고 비급한 민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럴 것이 임진정유회란을 겪으면서 7년 동안에 작가 김성환 씨 말에 의하면은 인구의 8할이 죽었대요. 8할이. 그때 추정 인구가 800 몇십만이었답니다. 그렇다면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럼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죽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그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여기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됐고 또 박정희가 여기 그 5000년대 처음으로 보릿고개 없앤 그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죽이려고 애들 쓰고 하는 걸 보면요 이거 한번 망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격한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이 임진왜란은 그렇게 엄청난 순환을 겪고도 말이야. 20년 만에 정묘호란 또 겪잖아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10년 만에 또 병자호란 겪어서 그 치욕에 임금이 나가서 무릎 꿇고 청장한테 땅에다 두룩 절하는 그따위 수모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또 200년 만에 일본 놈한테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25가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동족상잔에. 네. 그 불과 70년도 안 됐어요. 네. 금방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려. 네. 이거 어떻게, 이게 정말 위캄 장군인가 유엔군 사령관이 표현했듯이 어? 이 들쥐 새끼들 아니란 말이야. 아, 예. 어찌 그렇게 금방 잊어버려? 예. 또 그런 말을 하면 또 되게 공격을 또 잘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줄밖에 모르고. 또 분노가, 난 분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없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그렇죠. 질투심이에요. 남이 잘하는 거 보면 못 견뎌요. 네. 남이 권력 잡은 거 봐도 못 견뎌요. 남이 돈 좀 벌어도 못 견뎌요. 지는 노력을 안 하고. 그 시기심. 그 시기심이 증오심으로 발달합니다. 증오심은 적개심으로 또 발전됩니다. 적개심은 뭐냐? 전투의욕을 낳게 합니다. 공산당이 이거를 활용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적개심 좋지. 예. 그러니까 그 2016년에 10월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 사람들의 촛불 데모가 뭐냐? 시기심에서 증오심, 적개심, 전투력, 전투의지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다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박근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하자 그래가 사실은 그 불법 선거예요. 그걸 안 따지는 한국인이 없어.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없고 불법 선거 아닙니까?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 그거 굳이 따진다면 보궐선거 아니에요? 그 보궐선거면 내년 2월 24일이면 끝나야 돼. 근데 이 친구는 5년 해먹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또 거기 또 이 우파에서도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에는 무슨 논리도 법도 나발도 없고 그냥 힘 있는 놈. 그냥 잡으면 되니까. 힘만 잡으면 되는 거야. 힘만 잡으면 거기 모든 거 법도 종속적이고 국민 감정까지도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게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잊고 있었는데 현상과 진상이라는 이 잡지는 어떻게 해서 만드시게 됐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논단은 말이죠. 이 현상과 진상인데 한국논단이 주식회사입니다. 그 여러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한 한 50여 명이 참여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 뭐 민노총 참여연대 기타 등등이 고소 고발을 한 17건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나다에서까지 고소 고발 당하고 그래서 이게 그 입지가 없어졌어요. 한국논단 불과 1,000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오피스텔까지 압류를 당해가지고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쇄를 하고 그 대신에 아르거스가 뭐냐? 이 약자이기도 합니다만 anti-communist, anti-communist, ready to get unification secured. 그 철자를 다 땄네. 확고한 통일을 쟁취할 반공주의자들의 모임. 그러면서 또 모임의 기관지택입니까? 아르가스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이랍니다. 그러니까 100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 언론을 감시하자라는 뜻에서 아르거스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에게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주십사 해가지고 이 잡지를 만들고. 그러면 서점에 가서는 못 봅니까? 아니 서점엔 안 나가요. 안 나갑니까? 판매할 수 없는 잡지입니다. 우리 회원들한테만 논하지도. 제가 그러면 나중에
예,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잡지를 아이고, 예. 그게 지금도 계속 싸우시네요. 그렇죠. 저는 정사 선악 가운데 네. 정과 선을 위해서 네. 사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네. 돈키호테라고 저는 자처를 합니다. 아, 네. 돈키호테가 성공 못하죠. 그렇지만 못 말리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성공은 못하지만은 네. 그 의욕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참 겸손한 말씀인데. 그 의욕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 수단의 하나로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검도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78년부터 시작. 그게 일본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일본서 시작, 일본 근무하면서. 누가 권했습니까? 누구 아니, 권했... 저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의 국기 아닙니까? 예. 검도가. 예. 그 오리진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뭐 신라 시대에도 검술을 예. 했던데 그건 검술이고 네. 검도로 발전시킨 것은 에도 시대의 일본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정신 운동이기도 하고 육체 운동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늙어서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검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91년에 4단까지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고소고발 사태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네. 힘이 들어가지고 예. 끊었다가 아하.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일주에 평균 2번 정도. 아, 네. 부산 가서도 하려고 그래요. 네, 참,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저기 도장에서 시범 하시는 것을 제가 대련하시는 것을 하나 촬영했는데 예. 제가 오늘 나중에 예. 편집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예, 그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형편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하고 예. 이제 단은 4단이라 그러지만 네. 그 가끔 내 하는 영상을 좀 봐야 되겠다. 아, 예. 왜냐하면 상대방을 때리고 예. 이게 쭉 뻗고 나가야 되거든. 네. 그걸 못하더라고요, 내가. 예, 예. 그래서 참 교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이게 참 이 현 시국에 대해서 하여튼 가슴에 불만이 많은데 오늘 희망적 메시지도 좋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더 저희 형제 자매들이라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예. 우리 자식들도 벌써 50대가 넘고 예. 손주들이 벌써 20대인데 예. 이 사람들한테 뭐 제 자식, 제 손주뿐만이 아니라 네. 제 나이 또를 되는 사람들의 자식,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대한민국을 죽이지 않게. 예. 대한민국이 왜 죽어서는 안 되냐? 자유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거다. 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달라. 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워싱턴에 가면 그 6.25 전 기념 동상에 앞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자유를 침범하려는 독재를 하려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하려는 사람들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하려면은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독재 세력,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이 사람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를 못 지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멀리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해서 18세기의 불란서 혁명 또는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이 희생되면서 독재와 군국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6.25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지켰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만 해도 14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5.18이 문제가 아닙니다. 14만 명이 희생이 되고 미군이 3만 6천 명이 희생이 되고 10만여 명이 부상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휴전선 이남의 자유를 우리가 70년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를지도 모르지만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 동포가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 언젠가는 우리와 더불어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대신 싸워주려고 하는데 그거 말려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하지 말아라. 선제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떤 평화가 유지됩니까? 평화가 다 유지될지 모르지만 치욕의 평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한 인조 같은 인조 치하의 조선의 평화 또는 고종이 일본 놈의 강요를 못 이겨서 폐위됨으로써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평화 그까지 평화해서 뭐랍니까? 그 평화를 깨고 피를 흘리며 투쟁한 독립투사들 연합국 덕에 우리가 지금 도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독립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독립, 나라의 국민의 자유 이거는 대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가라는 거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가는 치르게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된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먹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지금 시중에 택시를 타면 판문점에 탈영병이 도망칠 때 인민군이 총을 쐈는데 우리 국군이 총을 안 쏴서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총 쐈으면 총질을 했으면 전쟁 났을 거 아닙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국민의식이 이러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평화. 이 폭력 행위를 하는 공산당일수록의 평화를 외칩니다. 포장을 그렇게 우리가 거기 말려들면 안 돼요. 환갑제입니다. 예? 환갑제 같아요. 예, 환갑제예요. 환갑제.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자. 피를 흘릴 일 있으면 내가 먼저 피를 흘리겠다 하는 지도층일수록의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자.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겁니다. 참 오늘 귀중한 말씀 이렇게 서투르까지 와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피를 흘릴 일 있으면 내부터 피를 흘리자.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